네, 안녕하십니까. 저 김현종입니다. 제가 사실 목요일 날마다 목요 강좌를 듣는 입장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니까 참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그 1년 동안 그 강의 부탁을 받았는데 피해가 냈었습니다. 근데 그 아까 이제 소개하시는 집사님께서 그 통일부 장관께서 부총리께서 을 같은 느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타이틀에 안 나온 게 뭐가 있냐니까 저는 을도 아니고 병정 사실 느낌을 갖고 항상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국제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우리가 이 세대에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아마 한 1시간 20분 정도 짧은 시간 내에 그나마 그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한번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김훈의 칼의 노래에 보면은 상대적 위치에 대한 중요성을 잘 묘사해 놨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나의 무의 위치는 적의 위치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바다에서 나의 위치는 늘 적과 맞물려 돌아갔다. 내가 함대를 포고에 정박시키고 있을 때도 적이 함대가 이동하면 잠든 나의 함대는 저절로 이동한 셈이 되었다. 그 국가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뜻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뜻은 후퇴하고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 흐름에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건 미래 세대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동북아 지역을 소용돌이치는 동북아, 수평적 관계가 한 번도 없었던 동북아 지역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어느 날 그 이 배경을 한번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로 열강국 그러면은 주변에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은 지금 그 아시아를 귀환하는 전략으로 인해서 지금 큰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핵 확산을 막고 두 번째는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 중국과 미국은 상호 간에 그 전략적 불신이 있습니다. 왜? 각자가 자기네들이 유일한 차지라고 믿기 때문에 서로 불신을 합니다. 근데 서로 또 협조를 합니다. 세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참여정부 때 노 대통령을 모시고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하고 밥을 먹을 때 부시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생각보다 가깝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걸 뒤집어서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대국 관계에서는 중간 국가들의 이익은 언제든지 희생할 수가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국 그때 그 부시 정권 때는 그 북핵 문제가 하도 문제가 돼가지고 북을 한번 쳐야 되겠다. 전쟁을 칠 생각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논리 중에서 여러 가지 논리가 있었는데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어떤 논리가 있었냐니까 한국이 만드는 것 중에서 전 세계에서 못 만드는 것이 뭐가 있느냐. 조선, 반도체, 자동차 다른 나라에서 다 만들 수 있다. 한국이 없어도 그건 다 만들 수가 있다. 부족함이 없다. 이게 논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과 한미 관계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념을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반미, 친미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국익에 가장 알맞는 정책이 무엇인가 이걸 역사의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비핵화를 하면서 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막아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이런 일들이 터졌었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다가
우리 미사일 사고를 좀 늘려야 되겠다 하면서 협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입장이 뭐였냐니까 왜 그걸 협상을 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왜 협상 대상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우리가 세게 주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오퍼가 550kg를 됩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당장 그것을 받습니다. BH에서 청와대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협상을 해가지고 800kg를 늘렸습니다. 550하고 800kg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800kg하고 2000kg 날아가는 기술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1000kg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노한 겁니다. 왜?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따라서 한미 관계는 미중, 미일 관계의 하위 변수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탄두도 500kg에서 1톤을 늘리겠다. 안 된다고 해가지고 500kg를 된 겁니다. 이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국방부가 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3000톤급 핵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1700, 1800톤이죠. 3000톤급 핵 잠수함은 특징이 뭐냐니까 한 번 잠수하면 6개월 동안 안 떠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사실 그걸 제일 신경 쓰고 있어요. 왜? 중국과 북한의 중간에 그 국제해에서 깊이 들어가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잠수함 기술이 얼마나 좋냐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다른 나라들 잠수함의 그 사운드, 소리를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것만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핵 잠수함을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가 전면 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엔진이 핵이기 때문에 이거 미국이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이것을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또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게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된다는 게 진정한 한미 관계의 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영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수준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공고한 그 한미일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한일 관계를 이것을 개선하려고 압력을 냅니다. 군사 협정도 일본하고 체결해라. 중요하거든요. 심지어 역사 문제 때문에 관계가 악화가 되자 미국은 일본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한국이 만족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일본이 너네들한테 어떻게 하면 한국이 만족할 수가 있느냐 그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매우 우리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매우 오만한 질문이죠. 그래서 제 답은 역사 팩트를 보면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독도를 한국 영토를 표시 안 한 미국의 잘못이 크다. 그리고 딘 애치슨 국무부 장관이 그 선을 그을 때 보호 라인을 그을 때 일본과 독도를 포함을 시켰는데 독도를 떼어내서 한국은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었거든요. 한반도를. 이런 것을 봤을 때 미국이 그렇게 질문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반박을 합니다. 요새는 우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관계에서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간다 또 비판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 피폐했을 때도 일본 자위대 진출을 미국에서 언급을 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는 총구를 일본에 겨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고 확고한 메시지가 간 거죠. 그래서 요새 우리가 한미 관계에서도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게 역사에 너무 집착을 한다. 그러면서 동해 표기 같은 경우도 일본 해가 아니라 동해 표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폄하하냐니까 그러면은 미시시피 강이 여러 개 줄을 지나가니까 그 미시시피 강 이름도 바꿔야 되겠네. 이런 반박을 합니다. 아니면 하얼빈 시의 안중근 동상 설립을 또 비판하고 한마디로 해서 한미일 동맹이 유지돼야 되는데 우리가 중국으로 치우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결론은 뭐냐? 영구적인 분단 한반도입니다. 영구적인 분단 한반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역사를 겪어봐서 알지만 한미 관계는 또 굳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왜? 판독 능력이 약합니다. 첫째. 그러니까 우리 인공위성은 하루에 2번밖에 한반도를 안 지나가요. 미국 인공위성은 24시간 이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산타페인지 이게 카니발인지 구분만 됩니다. 우리 거는. 미국 거는 그 번호판까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우리한테 큰 시장이고 또 우리한테 경제 제재를 또 가할 수도 있는 입장이고 또 미군이 철수하면은 우리가 최근에 봐서 알지만 필리핀하고 중국이 스카고로 섬 가지고 분쟁이 있었을 때 필리핀은 거의 해군이 없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중국이 하루에 1,500만 불어치 바나나 수출을 다 중단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은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인 국방 능력이 없는 한 미국하고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G2 차원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북한을 관리하는 방향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미국과 중국이 자기네 그 입맛대로 이해관계에 맞게 관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중국한테 한반도에 대해서 한반도의 그 통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한국도 끼워줄 거냐? 우리가 당사자고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인데 끼워줄 거냐? 안 된다. 왜 안 되냐? 니네들은 비밀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럼 이거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가츠다 테프트 밀약 때하고 뭐 큰 차이가 뭐가 납니까? 어떤 주제에 가지고 중국하고 협의를 하느냐 알아보니까 북한 유사시 미국과 중국이 침투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서로 상호간에 알려주고 핵물질과 북한의 핵물질하고 핵무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국민 철수 계획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다들 그 신문 보면은 다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집단 자위권입니다. 집단 자위권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납치자 명분으로 아마 북한에 진출하겠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망언도 자제 안 합니다. 성노예 제도도 강제력이 없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전투기에 탔었을 때 그 전투기 번호가 몇 번이었죠? 731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서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경우는 참 많았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국모를 살해해가지고 그 시체를 불태우고 그런 것은 아마 그 명성황후 사건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을 상대할 때 과연 일본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일본의 지금 총리가 누굽니까? 아베 신조거든요. 아베 신조고 부친이 아베 신따로죠. 그 신자가 한자를 보면은 어디서 따온 신자냐니까 신사쿠 다카스키의 신자입니다. 신사쿠 다카스키가 누구냐니까 20대 청년 사무라이인데 막부를 무너뜨리는 청년 사무라이입니다. 이 사람의 스승으로 이어지는데 그 스승이 요시다 쇼인입니다. 요시다 쇼인의 수제자들이 누구냐니까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모토, 즉 정한론을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정한론의 DNA가 있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정책을 지금 보면은. 일본은 이미 히로시마 원자탄 4,8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자회담을 하면은 사실상 핵을 소유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이후 인구가 1억 이하로 될 것이고 군사적으로는 강하고 아마 우경화된 배타적인 국가도 변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미 FTA를 출범시킬 때요. 2월 2일 2007년도에 출범시킬 때 미국 고위 관료가 저한테 와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3번이나 확인했었는데 한국하고 FTA를 하지 말아라고 오전에 찾아왔대요. 그래서 왜 이유를 물었더니 그대로 이제 말을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FTA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만큼 방해를 또 합니다. 중국은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 목표는 대동사회입니다. 대동사회란 것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위와 하나를 기축통화로 만들어서 국경을 접하는 14개 국가의 경제를 장악하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 무역 통계를 보면요. 하루에 무역 흑자가 1억 3천만 불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안에 대중이랑 무역을 해가지고 1억 3천만 불을 우리가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10년 동안 약 2만 개의 우리 한국 기업들이 300억 달러 이상을 지금 중국에 투자를 했죠. 중국은 항상 과거 역사를 보면은 순간적인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한반도에 개입을 했습니다. 신라, 당나라 때 고구려 망할 때 그랬었고 임진왜란 때도 그랬었고 이모군란 때도 그랬었고 한국전쟁 때도 그랬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경우는 어떤 거냐니까 북한이 붕괴하고 중국이 들어가서 친중 정권을 설립하고 미국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미국한테는 핵 물질을 주고 그리고 북한을 계속 완충지로 유지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한번 누구하고 고 정몽원 회장하고 식사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니까 나는 매일 잠자리를 똑같은 데서 안 한다. 매일 바꾼다. 그 이유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 군대 내에서 친중파가 쿠데타 할까 봐서 한 자리에서 내가 잠을 못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동사회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가장 큰 장애물로 간주하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주도한 통일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시 이유는 다르지만 분단의 영구화를 유지하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데 중국이 딱 봤을 때 흡수 통일을 당할 것 같거든요. 왜? 북한 체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많이 계시는 분들 부모님 이제 자식들이 있을 텐데 우리 약한 자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잘 먹이고 보약도 먹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북한에 대해서 과거에는 무상거래를 했던 것을 모든 것을 정상거래로 바꿉니다. 그래서 식량 수출이나 모든 것을 할 때 경화를 요구합니다. 경화란 것은 달러, 유로, 금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제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한국 주도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을 관리해서 영구적인 분단 한반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 지금 중국의 정책이고 다시 말해서 안정적으로 가겠다 이 뜻입니다. 작년 5월 달에도 보면은 중국이 모내기 시절 5월 달에 20만 톤의 비료를 보냅니다. 중국이 우리가 요새 가끔이 아니라 자주 이제 그런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말을 하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태도가 바뀌었다. 이런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중국이 핵 실험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골치 아프기 때문에 태도가 바뀌었다. 바뀐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볼 수가 있냐니까 그런 것이 어디서 노출이 되냐니까 유엔에서 제재할 때 그 초안을 보면은 의심스러운 카고 화물이 어느 나라를 경유할 때 이걸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안 해도 되느냐
초안을 볼 때는 그게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최종 제재안을 보면은 그게 바뀝니다. 그냥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중국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테일에서, 외교란 것은 이런 디테일에서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동북 삼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해를 나가기 위해서 낮은 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낮은 항에서도 항구를 확보했고, 그리고 청진에도 항구를 확보했고, 심지어 이제 원산에도 항구를 이제 확보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것은 동해 함대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아직도 항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으니까, 그래서 울릉도에 우리가 해군기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신라 때 이사부 장군이 거길 가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외교는 굉장히 노예합니다. 친성과 경멸이 교묘하게 섞는데, 지금 그 현대판 조공질서, 즉 분할과 지배를 가지고 한반도를 중화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크리미아 반도를 합병하시는 과정은 다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우크라이나 그 크리미아 한반도를 보면 우리 한반도처럼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서쪽에는 EU가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그럼 러시아가 어떤 명분으로 합병을 시켰느냐, 크리미아를. 러시아 주민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그 논리를 그대로 우리 동북아시아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668년도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1592년도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개입했고, 그리고 또 동학농민운동 때도 청나라가 군대를 보냈고, 한국전쟁 때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중국 지도부는 쉽게 얘기를 하는데, 대문 앞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용납 안 하겠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롤모델이 푸틴이다 말까지 북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중화민족의 그 위대한 부흥과 푸틴의 강한 러시아는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크리미아 반도의 운명을 똑같은 것을 경험을 안 하려면은 우리의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량에서 분모는 물론 하드파워죠. 하드파워는 군사력입니다. 그 옛날 CIS 국가 그루지아나 우크라이나를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국방 전략이 뭐였느냐? 미국에만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루지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미국에다 의지를 했느냐? 그 총리가 도로를 조지 부시 로드라고 그렇게까지 이름을 바꾼 정도로 미국에다 의존을 했었던 겁니다. 러시아 역시 이 동북아 지역에 야심이 있습니다. 낮은 핫산에 그 54km 철도를 놨습니다. 철도를 놨는데 그 두만강 하구에 보면은 그 중국이 이제 세 나라가 만났죠. 두만강 하구에서 보면은 그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만납니다. 근데 중국은 그 지역이 이제 방천인데 방천에서 배를 떼워서 동해로 나가고 싶은 거거든요. 동해로 나가고 싶은데 이 철도를 어떻게 보수공사를 했냐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잠수교처럼 낮게 이 다리를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 배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역시 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야심차게 지금 자기네 목적을 지금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북한은 지금 우리가 언론에 보면은 특히 서양 언론에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불안하다, 안정적이지가 못하다, unstable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북한이 지금 매우 안정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칙대로 나가니까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제재가 버티기 힘들어서 저렇게 양보하고 나온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경제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북한 전문가가 아닌 국제 정치학자들이 봤을 때 그 국제 정치학 이론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저게 그 실패한 국가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붕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북한 학자들은 또 생각이 다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1kg 쌀이 북한에서 90센트였거든요. 미화 90센트였는데 지금은 60센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북한에 농사질 수 있는 땅이 120만 헥타입니다. 한 헥타에 1톤의 비료를 퍼부으면 6톤의 식량이 나옵니다. 그럼 720만 톤이 나오죠. 2200만 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400만 톤이면 충분합니다. 작년에 그게 400만 톤을 넘었다는 겁니다. 비료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왜 북한이 안정하지가 못하다, 안정적이지가 못하다라는 주장을 하느냐. 나이가 젊고 통치 경험이 없다는 이유인데 그건 틀린 주장입니다. 굉장히 의욕이 강하고 포퓰리스트입니다. 지도자가 되자마자 몇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바지 입는 것을 허용합니다. 성형수술도 허용을 합니다. 노인들 사상교육에서 제외시켜주죠. 그래서 여자 노인들한테 인기가 높아져요. 그리고 농가에서는 돼지 상납을 이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또 인기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12년 고등교육을 보장을 하고 중요한 것은 농업 분야하고 경공업 분야에서 개인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개인 소유권을 농업 분야에서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결국은 할아버지 때, 김일성 때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7대3이 됩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7을 국가에다 갖다 팔고 3을 내가 갖는 거죠. 근데 김정은이가 거기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또 답니다. 그 7을 국가에서 살 때 시장 가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현찰이 필요하죠. 현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처음에 수출하는 것이 석탄입니다.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철광석, 그것도 부족하니까 중국한테 지금 수출하는 게 금입니다. 금은 어느 정도가 많으냐? 김일성 때 그 금맥을 찾았는데요. 묘항산에서 해주까지 금맥을 찾았는데 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포트 낙스에 8,100톤을 갖고 있죠. 그 2위하고 2위가 독일이 3,450톤이고 그리고 3, 4위가 이탈리, 프랑스가 2,040톤을 갖고 있고 중국이 1,040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금이 필요합니다. 왜? 기축 통화를 하기 위해서. 근데 매장량이 약 2,000톤이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부하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뭘 걱정하느냐. 적어도 우리가 자원은 7천조 원, 많으면 300경이 있는데 참고로 7천조 원은 어떤 금액이냐니까요. 통독하고 난 다음에 독일이 통일 비용으로 지난 19년 동안 썼던 게 약 7,500조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500조 원입니다. 2,500조 원을 썼습니다. 지금 그 북한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뭐냐니까 핵무기를 소형화해가지고 실전 배치해가지고 미사일 사거리를 시험해가지고 일본, 구암,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가령 우리 백령도를 쳤다. 그때 우리가 보복 조치를 시도할 경우 미국이 과연 그것을 오케이 할 것인지 지지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60년도 때 푸에브로 사건, 아웅산 사태, 연평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그 패권 국가들의 흐름과 주변 열강국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유리한 정책이 무엇인지 이것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을 이렇게 제재를 하면서도요. 북한을 이렇게 제재를 하면서 국제 무대의 이중잣대를 또 우리가 알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북한을 이렇게 제재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냐니까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죠. 독일이 제일 잘 제조에 그 잘한 것 상품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들라면은 자동차하고 전자제품입니다. 자동차하고 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필요한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재가 매그니시엄하고 히토리입니다. 히토리는 그린랜드에서 덴마크가 발견해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매그니시엄이 중요하거든요. 매그니시엄 매장량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북한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채굴권을 요구합니다. 발전소를 하나 지어줄 테니까 채굴권을 달라.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도 똑같은 걸 요구합니다. 다만 그 채굴권을 매그니시엄이 아니라 그 금광산을 요구합니다. 몇 개월 전에 그 일본의 그 아베 총리실에서 이지마 참사가 북한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요구합니다.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국격 국력을 증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역량을 키워가지고 열강국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죠. 그리고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우리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왜 세종대왕을 존경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화권에서 독립해가지고 한글로 인해서 한글을 만들어서 독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심력이 없으면은 그들의 원심력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책을 우리가 그 수립을 할 때 항상 보면 세 단계로 나갑니다. 공동체가 정책을 수립을 할 때 공동체라는 것은 나 개인과 나의 가족, 내 일터, 국가 이 세 단계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단계는 비전, 전략, 전술입니다. 비전, 전략, 전술 이 세 단계로 나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비전은 뭐냐?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죠. 비전이 통일국가라고 하는데 통일은 그것은 수단과 방법, 전략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 전략이 통일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란 것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방어를 확보한 나라. 복합된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눈치 안 보고 독자적 외교를 추구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이 자유로워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남북한을 포함하여 3억 이상의 실질적 내수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보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전략은 제가 봤을 땐 통일입니다. 독일 통독은요, 어떻게 보면은 깡촌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교차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4배, 5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압구정동 아니면 명동 땅 같은 데죠. 다만, 우리가 값을 너무 많이 불리면은 들어오는 손님이 강도를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에서 경험했듯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은 우리가 분단 국가로 남게 되는데 17세기 병자호란 때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합니다. 전술은 이것은 유능한 디테일인데요. 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디테일은 유능한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300명의 스파르타 정예군 같은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력을 격상하기 위해서는 외교부를 지금 기존의 2,000명을 5,000명으로 늘리고 그 3억의 내수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을 해서 털을 넓히고 규제 혁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정부 그 국정 운영에서 참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터득했던 것은 국민의 의지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우엔잡 장군이 전략이 뭐였냐니까 미국이 전쟁 의지를 꺾어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래서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 공동체를 복구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자면은 동북아 소용돌이친 동북아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 틀을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 프레임워크, 그 틀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분야는 통상 분야였습니다. 국가가 돈을 버는 것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걷고 무역 흑자를 내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 후자를 맡았던 겁니다.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래서 그 통상 정책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2003년도에 제가 정부에 들어갔었을 때, WTO 세계 무역기구의 150개 회원국 중에서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하고 우리는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그 당시에 70%입니다. 오늘은 몇 프로죠? 100%가 넘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몇 퍼센트입니까? 한 22 내기 24%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은 무역을 안 해도 내수 시장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150개 회원국 중에서 FTA를 하나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FTA를 체결한 국가들끼리 교역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멕시코가 83.6%, 싱가포르 57%, 미국은 34%, 심지어 중국도 17%가 넘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국가가 1인당 소득이 1만 부에서 2만 부로 가는 데는 10년 미만에 합니다. 홍콩, 싱가포르 4년, 일본 6년, 덴마크 7년, 스페인, 영국 9년, 미국이 10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12년 차 그게 안 되고 있었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니까 청년 실업률입니다. 오늘 100만 명이 넘죠. 100만 명이 넘죠. 전 대학에서 강의도 하는데 학생들이 일자리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 성장 잠재력을 계속 악화시키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출산율입니다. OECD에서 제일 안 좋았죠. 세계 평균이 2.65명인데 OECD 평균 1.6도 안 되는 1.08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노령 인구가 9.3%를 차지하고 있었고 2020년도에는 15.7%를 달해가지고 고용사회로 접어드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고령화 사회가 고용사회가 된다는 거. 다시 말하자면은 고령자, 65세 이상 비율이 인구의 7% 이상이면은 고령화가 되는 거고, 고령사회는 그게 14%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고령사회로 들어가는 이 시간을 보면은 불란서가 115년 걸렸어요. 스웨덴 85년, 미국 71년, 영국이 61년. 우리는 그것을 19년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기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기술 격차가 별로 안 납니다. 그리고요, 제가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중국은 삼성전자한테 어느 정도로 요구를 했냐니까요. 최신 반도체 라인, 이 기술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투자해줘. 그 정도로 자세히 요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2만 개의 우리 기업이 중국에 300억 불을 투자를 했고 우리가
지금 무역 흑자가 하루에 24시간 안에 1억 3천만 불. 중국은 그만큼 우리한테는 큰 시장입니다. 제가 정부에 있으면서 이렇게 크게 충격을 받은 적은 별로 없는데 딱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니까 멕시코로 수출되는 타이어들이 태평양 중간에서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와야 됐었습니다. 왜? FTA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20%, 23%에서 90%를 올리니까 200불짜리 타이어가 250불이 돼가지고 멕시코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니까 일본이 멕시코하고 FTA를 체결하게 됩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대멕시코 무역 흑자가 25억 불이었거든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는 수출을 멕시코 시장에 똑같은 걸 합니다. 근데 일본 상품에 대해서 무관세, 우리는 20 내기 90% 관세를 내면은 그럼 게임은 끝난 겁니다. 우리가 한 발 늦은 거죠. 근데 양자 자유무역협정 FTA는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꼭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제니바의 세계무역기구에서 근무할 때 다자 150개 국가들이 모여서 협상하는 걸 여러 가지를 봤는데 참 우리한테 불리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강자의 논리와 원칙, 국제경제법에서 강자의 논리와 원칙은 참 굉장히 셉니다. 2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첫 분쟁을 맡은 게 뭐였냐니까, WTO에서 통상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은 뭐냐니까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됩니다. 동종 상품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의 주장은 뭐냐니까 소주하고 위스키는 동종 상품이다. 근데 세금을 부과하는데 소주는 30%고 위스키가 100%이기 때문에 차별 대우다. 근데 우리는 다 정서적으로 소주하고 위스키가 똑같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소주하고, 우리가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멜란타인 15년 주세요, 그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고급 술집에 가가지고 이몽룡 소주 주세요, 그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예를 들자면은 이게 동종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논리는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다. 10배 차이가 난다. 어떻게 마티스하고 벤츠하고 같은 상품으로, 동종 상품으로 간주하느냐. 이건 아니다. 이 주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남한과 북한 간에 교역을 할 때 무관세입니다. 그 논리가 뭐냐니까 우리나라 헌법 3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북한 땅은 우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땐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교역은 뭐냐니까 민족 내부 거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수입을 할 때 무관세를 수입을 합니다. 근데 선진국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니까 그렇지가 않다. 이건 차별대우다. 북한 상품에 대해서 무관세를 하면 우리 것도 마찬가지로 차별하지 말고 무관세로 수입을 해야 된다. 한국은. 왜? 그럼 우리는 뭐라고 주장하냐니까 아니다. 이건 민족 내부 거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박을 합니다. 근데 그럼 또 반박이 어떻게 들어오냐니까 근데 문제가 있다. 니네들이 91년도에 유엔에 가입할 때 2개 나라로 가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경제법을 위반하는 거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통상정책이란 것은 그냥 한 분야에서, 통상 분야에서 그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이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외교 안보 틀과 그 목적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 40분 동안 국제정서, 지금 동북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분야는 부분은 제가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제가 봤을 때 외교 안보 분야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그 강대국은 아직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특히 통치권자, 우리 지도자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우리 지도자들은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예측 불능해야 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측 불허죠. 예측 가능해지는 순간 100점 100패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카드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고급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정보는 그 사람들의 눈맞추기, 나를 세 장에 가두는 수준 차원에서 정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매주 수요일 날마다 사장단 회의를 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마다 사장단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솔직히 기억나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 기억나는 것은 지시가 한번 떨어졌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것을 예상해라. 그리고 예상할 때 예상 못할 것을 감안해서 예상해라. 그래서 이 말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통치권자나 지도자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확고한 구심력이 없으면은 원심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구심력은 어디서 오느냐? 통합의 리더십이 민족의 흥망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보면은 그 이모군란 갑신정변 때는 김옥균이 통찰력은 있었지만 정치력은 없었고 대원군은 정치력은 있었지만 위대한 뜻은 없었습니다. 전봉주는 위대한 힘은 있었지만 시대적 통찰력이 없었었고 지금은 필요한 것은 비스마르크의 다방면 사고 전략과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용기가 아닌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이 사회를 물려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고마운 그 부류들이 있는데 6, 70년도 때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일했던 여공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중동에서 일했던 그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월남 전쟁에 파병됐던 우리 군인들하고 특히 또 독일에 간 간호사, 그리고 광부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이 선배들한테 지금 이 사회를 물려받았는데 우리는 그럼 다음 단계는 뭐냐? 통일입니다. 통일 외교를 지금 펼치고 그 방향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은 개인에게 미덕이 될 수가 있지만 나라의 경우에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일종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통상 분야에서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어떤 전략을 갖고 나왔었냐니까 동시다발적 FTA를 한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동시다발적 FTA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아까 일본하고 멕시코가 FTA를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좀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FTA 담당 직원 고위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FTA 상대국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냐? 답이 뭐라고 나왔냐니까 간단합니다. 상대국이 와서 하자고 그러면 하는 겁니다. 뉴질랜드가 지금 나한테 와서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아니, 인구가 400만 명에 양떼가 6천만 마리 있는 나라하고 꼭 해야 됩니까? 예,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아닌 겁니다. 우리가 김대중 정권에서 물려받은 게 뭐였냐니까 한일 FTA였습니다. 근데 한일 FTA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총론에만 강했지 강론에는 너무 약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 FTA를 체결하면 그 당시에 190억 무역학자가 300억 불을 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제가 수석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FTA를 제가 그것을 중단시키고 깼습니다. 물론 중단시키고 국제무대에서 그런 것을 중단시키고 깨는 것도 일본 측에서 농수산물에 대해서 개방 정도를 90% 이상을 약속했는데 56% 갖고 오는 바람에 제가 깰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대통령한테 보고서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갔느냐? 일본하고는 단기적으로는 무역 적자가 늘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동시다발적인 FTA라는 전략을 짰는데 서쪽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멕시코가 FTA를 일본과 체결했다고 그러길래 어떻게 우리는 그럼 멕시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이 돌아온 게 그렇습니다. 멕시코한테 가서 사정을 해봅시다. 안 된다. 나는 대한민국 외교 고유 관료로서 나는 절대로 굴욕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다. 고종이 니콜라이 황제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눈물을 호소하면서 일본이 우리 지금 한반도에서 하는 행태를 봐서 이것을 좀 어떻게 자제시켜달라. 근데 편지가 옵니다. 고종 당신 말이 맞다. 내가 내 외교부 장관을 보내가지고 일본을 잘 타일 테니까 걱정 마라. 네, 보냅니다. 외교부 장관을. 일본 외교부 장관하고 뭘 하느냐. 어떻게 하면 한반도를 분리해가지고 서로 나눠먹을 것을 협상을 합니다. 국제무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상대를 일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캐나다를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마침 캐나다 차관하고 차관보가 한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첫 근무를 한국에서 했는데 둘 다 경험이 좋아가지고 캐나다가 된 겁니다. 캐나다하고 FTA를 하자. 최근에 한국하고 캐나다가 FTA 이제 끝냈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왜 캐나다를 먼저 접근을 했냐니까 캐나다하고 미국이 우리 시장에 수출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7번째로 큰 한국 시장이 미국한테 7번째로 큰 시장인데 미국이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하고 FTA를 FTA 출범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이 먼저 저한테 와서 좀 만나자 그랬을 때 그 답은 만나서 질문을 하는데 한국 통상 정책은 뭡니까? 우리는 개방 개혁이 무척 어려운 나라다. 그래서 일본하고 FTA를 계속 진행하고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인 무역 흑자가 가장 큰 중국 시장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고 아세안을 상대할 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핵심 포인트를 강조할 때는 야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어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인 엘리트들은요 살짝 넘어갑니다. 근데 그 문장이 주로 어떻게 시작을 하냐니까 by the way 아니면 you know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방한테 이제 회의가 끝날 무렵에 by the way 다음 주에 캐나다하고 FTA 출범시킨다 그러니까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상대방이. 미국 대표가 왜 우리한테 먼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미국에서 교육 트레이닝 받은 변호사인데 미국에서 나오는 커뮤니케이션 모든 걸 다 읽고 있는데 니네들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도 솔직히 니네들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캐나다에다 투자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쪽으로 수출할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니네들의 그 관세는 2.5%밖에 안 되는데 2.5%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못하거나 아니면 무역 흑자가 줄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1100대 1이었는데 1200대 1로 올라갔기 때문에 벌써 그 효과는 다 없어졌다. 그래서 미국하고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는 다 상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나중에 한국에다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냐니까 먼저 요청하는 쪽이 더 많이 양보를 합니다. 거기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와서 우리가 얼마나 소극적이었냐니까 아세안, 그러니까 10개 동남아 국가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 국가들 10개들이 벌써 중국하고 미국, 일본하고 FTA 협상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끝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05년, 2004년도에 제가 이제 본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첫 협상을 했는데 첫 질문이 뭐냐니까 중국이 FTA를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관세 철폐 시점을 2010년을 잡고 일본이 2012년을 잡으니까 대한민국 신임 장관은 2014년을 잡을 수가 있겠느냐. 제 답이 뭡니까? 노죠.
그래서 아세안 장관들 10명 장관들이 좀 실망을 하면서 그럼 2015년, 2016년까지 필요하냐? 그게 아니다. 아세안 시장에 내가 중국하고 일본보다 더 늦게 올 수가 없다. 나는 2009년을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마지막으로 시작했지만 제일 먼저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2009년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랬더니 그 반응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세안 장관들은 굉장히 좋아했고요. 신선하다 하면서 좋아했었고 일본 공무원들은 굉장히 씁쓸해 하더라고요. 우리 시스템에서는 그런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잘 가능하지가 않다. 독자적으로 저렇게 판단을 못한다. 결정을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가장 그 놀란 그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김 부원장 이거 본부에서 허가 받고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직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항상 ready, aim, fire를 하느냐. 급할 때는 ready, fire, aim도 해야 되고 오늘 같은 날은 fire, ready, aim 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건 걱정 말아라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그 동남아에서 오는 비행기는 다 새벽 5시, 6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서쪽으로 가서는 제가 국회에 불려갔습니다.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니까 왜 하필이면 미국하고 FTA를 먼저 했느냐? EU하고 먼저 하지. 우리 한국 사람들요. 파리, 런던, 롬 하면 아주 로맨틱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지니바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호지명이가 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먼저 EU를 접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하늘의 이정표를 보기 위해서 접근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쪽에서 대답이 뭐냐니까 우리는 지금 3세대 FTA를 하고 있는데 FTA 하나도 안 한 국가가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감히 그걸 요구하느냐 하면서 마치 어린 아이 타이듯이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고 보자 그랬죠. 두고 보자 그랬는데 미국하고 FTA가 거의 끝날 무렵에 그쪽에서 만나자고 전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EU 장관이 하는 얘기가 우리하고도 FTA를 하자 하고 먼저 오퍼를 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설정되는 순간이죠. 제 답은 뭡니까? 당연히 노죠. 그래서 EU 장관이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왜 노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옥스퍼드 출신인데 내가 지금 약혼녀가 있는데 너하고 지금 바람필 시간이 없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라. 근데 제 속마음은 어땠느냐? 굉장히 필요했죠. 그리고 그 상대 국가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EU하고 FTA를 한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 경제 혜택이 있습니다. 왜 그쪽에 관세가 높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5% 그러면 그 가슴이 와닿지가 않겠습니다만은 2.5%가 어떤 차이냐니까 현대 소나타 있죠. 현대 소나타하고 경쟁차가 어디니까 한다 오코드하고 토요타 캠리입니다. 미국에서 그 2.5%를 제거하면 500불이 전략이 되는 겁니다. EU는 관세가 10%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면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그걸 물어봅니다. 왜 EU하고 FTA를 하려고 하느냐. 경제적인 이유도 되고 두 번째는 방공포로 석방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매치가 안 되거든요. 처음에 들으면은.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설명을 이제 지시를 하길래 이런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북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젠하워 백악관이 뭐라고 합니까? 해봐. 그건 뭐냐니까요. 우리가 포커를 칠 때 내 패가 별로 안 좋은데 블러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콜한 겁니다. 국제무대에서는 상대방이 콜 하잖아요. 제가 블러핑을 하는데 상대방이 콜하면은 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뭐 했습니까? 방공포로 석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뒤집어진 다음에 중앙정보부에 지시해가지고 암살할 수 있는지 한번
중앙정보국을 시킵니다. 답이 어떻게 옵니까? 암살은 할 수 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있다. 후임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미동맹을 협상을 하고 그리고 비준을 시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EU하고 우리하고 먼저 FTA를 비준을 시켜버리면은 미국이 할 수 없이 비준을 하게 됩니다. 왜? 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을 우리가 EU에서 더 저렴하게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EU에서는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냐니까 교두보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EFTA라고 해가지고 EU 27개 국가의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 노르웨이, 리첸스탄, 아이슬란드하고 벌써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 가서는 이제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면은 FTA를 협상을 하게 되는 거고, 일본하고 중국은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통일 대한민국이 협상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국이랑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간단히 경제적인 면에서 끝나면 안 되고, 중국은 자유무역 협정을 정치적인 차원에서 합니다. 꼭 경제적인 게 아닙니다. 중국이 그 국경을 접하는 국가가 14개 국가가 있는데 그 14개 국가 전부 다 민주주의나 선진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FTA를 할 때 이런 거래를 해야 되겠죠. 중국이 제일 원하는 것은 기축통화입니다. 위안화를 기축통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무역 대금 결제를 할 때 달러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위안화하고 원화로 하자. 위안화하고 원화를 하자. 그러면 미국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리고 기축통화 하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대신에 우리가 뭘 요구해야 되냐니까 2+2를 요구해야 됩니다. 2+2는 뭐냐니까 그쪽 제갈공명 두 명과 우리 제갈공명 2명이 분기별로 만나가지고 북한 유사시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주도권은 우리가 잡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대고 FTA를 해주는데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2+2다. 이걸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부분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동북아, 소용돌이 치는 동북아에서 우리가 지금 급하게 해야 될 것이 북한과의 물밑 접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때 이제 아쉬웠던 것은 6개월밖에 안 남았었는데, 임기 6개월밖에 안 남았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니까 남북 FTA였습니다. 남북 FTA를 왜 하고 싶었었냐니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 국경까지 10차선이 되는 겁니다. 건설업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쪽에 가서 차 한 대당 사용료를 500불 주겠다. 남한만 놔두고 보면 어떻게 보면 섬이거든요. 우린 꼭 비행기를 타야지만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개념은 서독에서 서벨린 가는 개념이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랬더니 대통령의 답이 뭐냐니까 그쪽에 돈이 없잖아. 그래서 돈 받아올 필요 없습니다. 10월 4일날 가셔가지고 4가지만 받아오시면 됩니다. 매그네시움 채굴권하고, 그리고 호철이 필요한 철광석하고, 그리고 그쪽에 유라늄하고, 평양 앞바다에 기름이 있는데 이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으면은 매장량이 오펙 19인 인도네시아만큼 많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쪽으로 해서 그 자원으로 받아오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돼야지만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3억 명의 내수시장, 3억 명의 내수시장이라는 것은 천송이가 먹는 치맥을 3억 명이 먹는 겁니다. 도민준이가 먹는 라면을 3억 명이 먹는 거죠. 그 시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내수시장을 확대시켜야 되는 겁니다. 애플이 삼성을 지적재산권 특허 위반을 해가지고 1조 벌금, 그것도 애플
본사 뒷마당 법원에서, 그럼 우리도 그 3억 명 시장에서 그 똑같은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레버리지거든요. 그게 지렛대거든요. 그게 갑과 을 관계를 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결국은 통상 전략도 마찬가지로 외교 안보 전략과 같이 병행을 하면서 통일을 지향을 하면서 병자호란 같은 이런 운명을 피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통일 대한민국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작업과 정책을 계속 우리가 펼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아마 여기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Q&A가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개싸움 같은 그 국제 질서 얘기를 들으면서요, 굉장히 경직돼 가지고 제가 드리려고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도민준과 천송이의 치맥이었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좀 릴렉스하기 위해서. 그 드라마를 몇 번이나 보셨는지? 매일 봤습니다. 어떤 이유로 보셨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가 그때 그 콘텐트 시장을 개방을 하면은, 문화 시장을 개방하면 우리가 다 망한다고 했었어요. 다 망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이, 우리 민족이 매우 우수한 민족입니다. 1907년도에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었죠. 어떻게 그 1,300만 원 일제 1,300만 원 빚을 어떻게 갚았습니까? 여자들은 비녀하고 가락지를 갖다 팔고 남자들은 담배 끊고 그걸 다 팔았습니다. 갚았습니다. 90년 이후에 IMF 어떻게 우리가 그 빚을 갚았습니까? 금을 다 갚은 겁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우리가 4강까지 진출합니다. 그런 소위 말하자면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우수성과, 또 보면은 우리가 개방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손해본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밥솥 뭐 쓰세요? 제가 봤을 땐 쿠크입니다. 근데요, 10년 전만 해도 일본 출장 가잖아요? 뭐 부탁받았습니까? 조지 루시 코끼리 밥솥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 조지 루시 코끼리 밥솥은 안 씁니다. 우리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계속 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화살 제조하는 회사가 딱 2개 있었습니다. 미국의 호이트, 일본의 야마하. 근데 우리한테 좋은 그 상품을 안 줘요. 그래서 3위기 만들기 시작했었죠. 근데 북경 올림픽에서 8강 올라간 선수들 중에서 90%가 3위가 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또 개방을 했었냐니까, 소매업을 개방하겠다고 하니까 다 도태된다고 했습니다. 다 도태된다고 했거든요. 다 망하고 파산한다. 근데 어떻게 됐죠? 그때 그 5개 회사가 있었는데, 이마트하고,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하고, 워마트하고, 칼풀입니다. 후자 2개는 M&A를 당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그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텐츠도 보면은 우리 그 콘텐츠가 그게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저만 해도 한국 영화를 더 선호하게 되고, 저만 해도 집에서 애랑 이제 TV 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자면 시스타를 좋아하거든요. 원래는 카라를 좋아했었는데 니콜이 탈퇴하는 바람에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근데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또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는 항공사 자유화 시키니까, 미국 노선을 자유화 시켰거든요. 그때
98년도인가? 그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뭐 시장 점유율 다 뺏긴다고 야단 났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통계를 보면요. 여객이 우리가 92%고요. 화물이 우리가 6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우리 민족이 그렇게 간단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자면은 우리가 문호 개방을 해서 경쟁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만 봐도 알거든요. 우리나라 영화 같은 것만 봐도 그때 소위 말하자면은 스크린 쿼타라고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146일 동안 한국 영화를 그것을 계속 거기서 틀어야 됐었거든요. 영화관에서.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 영화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 영화는 한국 사람들 입맛에 딱 맞게 돼 있고 한국 사람들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영화 뭐였죠? 집사님 그 계백장군 황산벌 국회 가가지고 황산벌 여러분 보셨냐? 다 봤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백제왕이 계백장군한테 계백아 네가 거시기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계백장군이 거시기 하려면 모시기 해야 되겠군요. 거시기 모시기가 100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외국어로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일본어로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DNA가 빨리빨리 DNA입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가 2시간에 이 돌리는 그 스피드가 1000카트입니다. 우리는 몇 카트 돌리는지 아세요? 1400카트 돌립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영화를 보시면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그대의 별에서 보니까 이거 확실히 경쟁력이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계속 봤습니다. 네, 신상에 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사장으로 가셨다가 그만두시고 난 뒤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고 사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러스쿨을 1985년도에 졸업했는데 지금까지 그 직장을 한 6번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4년 내지 5년에 한 번 해고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땐 변호사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대학 교수를 했죠. 대학 교수를 했는데 이렇게 신나게 하지 못해가지고 WTO 국제기구를 갔습니다. 국제기구에 갔다가 이제 참여정부에서 이제 스카우트가 돼가지고 통상교섭본부장, 그 다음에 UN 대사,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갔는데 그래서 요번에는 지금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동에 재미교포가 설립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병원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들이 오늘 많은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관님을 발탁했던 노무현 대통령과의 개인적 일화나 평가가 어떠신지. 노무현 대통령은 아마 저를 신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한일 FTA 수석대표였습니다. 사실은 수석대표는 국장급에서 하는데 제가 수석대표를 맡은 이유는 그때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었냐니까 이걸 관료한테 맡기면은 빨리 협상을 끝내가지고 다른 데로 가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직접 맡아서 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데는 관세 철폐만 해가지고 우리가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관세 무역 장벽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남자들 와이셔츠에 이 컬러의 핀 있죠.
한번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데 이게 두껍다, 길다, 날카롭다 해가지고 수출 금지된 적이 있고, 이런 그 비관세 무역 장벽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건 제2의 한일 합방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우연히, 김현종 본부장한테 한번 보고를 그땐 조정관이었죠. 조정관한테 보고를 시켜봐라 해서 제가 그때 가서 보고를 했을 때 수석 대표니까 당연히 이건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깨야 됩니다. 이건 제2의 한일 합방이 됩니다. 이건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내가 보고를 잘못 받은 거다 해가지고 당신이 알아서 좀 잘 마무리를 해줘라 했을 때 그때부터 하셨던 거죠. 이런 질문인데요. 작년에 통상 업무가 외교부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기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질문 하나 하고요. 현재 젊은 층이 통일 의식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청년층에서 취직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는 털을 넓혀야 되겠죠. 그 노는 털을 넓히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스펙 쌓는 것보다도, 200년 전에 그 북학파 박제가가 언급했듯이 외국어에 유능해야 됩니다. 그게 러시아가 됐든 아랍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20대인데 제가 만약에 나는 대기업 쪽으로 가는 옵션이 나한테는 안 맞는다 해가지고 다른 쪽을 찾아야 된다면 아마 예를 들어서 아랍어를 좀 배워가지고 그쪽에 그 국영기업 투자회사 쪽에서 일한 다음에 거기서 커리어를 좀 쌓아보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거기서 자본을 아시아 쪽으로 갖고 와가지고 투자하는 이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상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관할하는 업계가 있는 부서에서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림부가 만약에 통상을 한다 그러면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을 못합니다. 산자부는 공산품에 대해서 못하게 됩니다. 재경부 같은 경우는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관할하는 그 산업이 없는 둘 중에 하나겠죠. 외교부가 됐든 아니면 청와대 가서 그 담당 일을 하든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자면은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지금 가장 큰 이슈는 환태평양 FTA거든요. 12개 나라가 모여서 FTA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보면은 다들 물어보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왜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미국이 자꾸만 들어와서 가입하라고 하거든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본을 개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입을 해야지만 한국은 이 정도까지 한미 FTA에서 개방했기 때문에 미국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걸 말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통상권은 미국 헌법에 보면은 미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이것을 대통령한테 몇 년 동안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다시 미 의회가 다시 갖고 갔어요. 그걸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이 TPP가 성사될 확률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미 FTA가 벌써 비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하는 순간 미 행정부는 미 의회에다가 그 통상권을 우리한테 달라고 말하는데 설득력과 논리가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실적을 낼 필요도 있는 거겠죠. 부서로서는, 담당 부서로서는.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러시아하고 CIS 국가들,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아프간 말고 카자흐스탄 이런 데하고 FTA를 하면 되고 또 아프리카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한미 FTA에 관한 질문이
한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한미 FTA를 추진하실 때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괴담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실 때 그런 우려들이 어느 정도 불식 내지는 이렇게 구체화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한미 FTA를 비준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뭘 했습니까? 재협상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협상 결과가 미국한테 잘 됐으면 재협상을 하자고 그랬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담당을 했었다면 저는 재협상을 안 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EU FTA를 먼저 비준시켜버리고 미국한테 take it or leave it. 니네들이 비준하든지 말든지 깨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이거 깰 자신이 있다. 이런 기본 자세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아마 타결됐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 2년이 됐는데 그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여기 올 때 그 봐야 되는데 그 숫자를 다 못 외우고 왔는데 세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무역 흑자가 늘고 미국 무역 흑자가 줄었습니다. 미국 NGO에서는 UST 미 행정부에다 대고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4만 5천 개가 없어졌다라고 불만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 농업 수출이 줄었다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불만스러운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분 쓰신 대로 그대로 읽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질문입니다만 논란이 되었던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정치적, 외교적, 과학적 여부를 떠나 교섭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한우라는 것은 한우만의 시장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주산이나 특히 미국산은 한우산하고 경쟁을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소비자들에 대한 한우에 대한 생각이 벌써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면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35% 시장을 점유를 계속 했었었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해가지고 광우병이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전하다, 안전하지가 않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까지 미국산 소고기를 소비하면서 아마 그런 광우병 케이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 대사님 후임과 그 다음 정권에서 한미 FTA가 거의 누더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더기가 된 한미 FTA의 결과가 지금 미국 쪽이 불리하게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우수한 민족이거든요. 네. 그래서 1907년도에도 그리고 또 97년도에 IMF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결과를 내는 걸 보면은 우리가 시장을 개방해내면서 결과를 내는 것을 보면 우리가 결과가 그렇게 절대로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문호 개방을 하면서 우리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국제 기구나 이런 데에 우리 젊은 층을 계속 진출 더 시킬 필요가 있죠. 대학생의 질문인데요. 대학에서 세무학과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나중에 한국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회계학, 세무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이나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회계학이요? 네. 회계학, 세무 분야에서
그 어떤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청년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떤 뭘 전공을 해도 제일 필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그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한 겁니다. FTA 상대국 어떻게 선정하는 거냐? 상대국이 와서 하자고만 하는 겁니다. 혼자서 국가 운영 차원에서 고민을 해본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주인의식. 주인의식이 왜 필요하느냐? 내공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또 내공을 쌓기 위해서는 120%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120% 노력을 하게 되면은 하늘이 당신을 긍휼히 여겨서 기회가 생깁니다. 기회가 생기면은 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운이 따릅니다. 운이 따르다 보면은 계속 자기가 업적을 쌓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고독함을 이겨낸 다음에 선견지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어느 분인지 제 생각에는 그 포뮬라를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공부에 관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의 도중에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많이 언급하셨는데요.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두고두고 여러 번 즐겨 읽으시는 책이 있다면 좀 소개해달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협상가가 되는 교육과정은 어떤 건지 이런 질문입니다. 세 번째부터 답을 드리자면은 필사직생, 필생직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몸보신주의 한다고 해가지고 장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모가지를 내놓으면 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사직생, 필생직사, 필사가 먼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지가 않을까. 그리고 협상이라는 것은 어느 조직, 어느 공동체, 어느 일자리나 마찬가지지만 한 방에 100명, 1000명 이렇게 가둬놓고 이 틀을 바꿔봐. 그러면 그 틀과 그 프레임을 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사람 1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정책을 이행을 해봐. 그러면은 그 10명 중에서 한 명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하신 분한테. 좀 어려운 질문인데, 매년 베스트셀러 역사책이 성경책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책에 보면은, 다윗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심부름을 시키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사울왕하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 음식을 형들한테 갖다 줘라. 누굴 시켜야 됩니까? 넷째를 시켜야죠. 아버지로서. 넷째 없으면 다섯째 시켜야 되고, 없으면 여섯째 시켜야 되고, 근데 막내를 시킵니다. 근데 막내로서, 아빠, 나 안 할래. 할 수도 있어요. 왜? 막내니까.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전쟁터로 직접 갑니다. 갈 때, 어디 오락실에 들리거나 아니면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지도 않습니다. 직접 거기 가가지고, 그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한눈을 팔지도 않으니까. 두 번째는 사울왕이 갑옷을 입힙니다. 근데 벗어버립니다. 우리 부모, 형제, 친구들이 항상 갑옷을 입히려고 하거든요. 그 과감하게 벗을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은 협상가로서는 그런 디테일과 자기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결정을 잘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는 피해야 됩니다. 최악의 결정은 뭐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최악입니다. 차악은 뭐냐? 남들이 따라 사는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두 질문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듭 열심히 읽는 책이 있으시면 소개해달라는 거 하고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예.
자주 읽는,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은 아마 그, 빅터 프랭클의 Man's Search for Meaning. 그러니까 이 유태인 심리학자가 아슈비츠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살아남는 방법을 그 심리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쓴 책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 책을 제가 읽어보면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역사에 관해서는 역사는 항상 그 대학교 다닐 때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쭉 읽었었는데 역사에 관한 책은 뭐 하여튼 있는 대로 뭐 교보에 가서 사서 봅니다. 해석이 중요하니까요. 그 해석이 중요하니까. 왜냐니까 그래야지만 어떤 실수를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보면은 그 역사책에 이런 것도 교훈으로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조직에서나 일을 해보면요. 어느 조직에서나 일을 해보면은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인텔리전트한 게 아니라 클레버한 거죠. IQ가 아니라 잔머리, JQ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JQ 높은 사람들이 뭘 잘하느냐? 명분을 잘 사용합니다.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난 이렇게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 윤두수가 일본 해군을 선제 공격하자고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누가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깜짝 놀란 다음에 절대로 안 된다. 투옥시킵니다. 칩니다. 배 12척 남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책은 뭐라고 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배 12척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겼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제가 만약에 역사책을 쓴다면요. 강조할 부분이 이 12척을 남긴 이 인간은 아주 못된 인간인데 다음 왕에 가서도 또 출세하더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 같으면 그런 걸 쓰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일본은요. FTA라고 안 불러요. 자유무역협정을 진해 표현대로 해가지고 EPA라고 합니다. EPA가 무슨 약자냐니까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라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시니어 파트너가 있고 주니어 파트너가 있는데 난 그게 싫다. 그 옛날 역사를 보면요. 조규하고 조약의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일, 수호, 조규거든요. 조규라는 것은 뭐냐니까 청나라가 그 당시에 자기보다도 못한 나라 상대 조약을 체결할 때 조규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했을 땐 조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조선, 일본, 수호, 조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속으면은 나를 한 번 속이면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지만 내가 두 번 속으면 내가 바보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역사 팩트를 항상 알아야지만 그 논리가 강해집니다. 그 논리가 강해진다는 것은 강해야지만 소주하고 위스키가 이게 동종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협상가로서 지금까지의 협상 중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웠던 상대는 누구셨나요? 제 아내 빼고요. 매번 그러니까 그 상대가 누군 것보다도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답을 제대로 하려면은 제 생각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사님하고 저하고 가게를 했는데 요번 주는 좀 쉬자, 놀자. 100원 벌 것을 90원 벌면은 합의 보면 됩니다. 근데 국익, 국격, 국력 증대에서는 그 합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120%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왜? 나는 국민 세금 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익, 국격, 국력을 위해서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빨리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고 내 선배들이 각 파독된 광부, 간호사 그리고 또 베트남 전쟁 참여했던 선배들이 나한테 준 이 사회를 하나 더 업그레이드 향상시켜서 후배들한테 물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양보가 안 됩니다. 한 채 양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협상할 때마다 그 피가 말렸죠. 기억에 남는 파트너. 기억에 남는 파트너요. 그 답이 그렇습니다. 그 답은 모든 협상이 다 어려웠습니다. 왜냐니까, 항상 상대방은 옛날에 보면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채굴권도 많이 뺏기고 그 노다지란 말이 거기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다 많이 뺏기고 우리가 또 많이 당합니다. 심지어 강원도의 금광산을 독일 쪽에다가 주기로 이완용이가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을 외부 대신이 안 준다고 해가지고 독일 영사, 총사단, 공사단인 영사 쿠인이 따고 있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한치의 그 양보가 있을 수도 없고 내가 받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주자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 오렌지를 수출하기 위해서 한미 FTA에서 2월 달을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는 제주도 그 간부에 대해서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노 했습니다. 논리가 있어야죠. 그 논리가 뭡니까? 2월 달에 부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치러야 되는데 제사상에다가 우리가 수입산 오렌지를 올려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디테일을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협상에 대해서는 그 피가 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통상 교섭을 책임지셨던 분으로서 책에도 쓰셨지만 국익을 무척 충실하게 싸워서 지키신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신데요. 국익과 신앙 사이에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그 갈등을 느끼신 적은 없는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은 안중근 동상을 하얼빈에다가 세우니까 테러리스트다. 근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국부를 늘려서 빨리 통일을 해가지고 이 명동, 압구정동 같은 땅을 잘 통일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이 상상을 했던 문화 강국이든지 아니면 평화 강국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전쟁과 전투를 치러야 되죠. 근데 그때 그렇게 보면은 우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지도자 입장에서는 통치권자 입장에서는 전략가와 전술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략하는 사람한테 전술을 시키거나 전술하는 사람한테 전술가한테 전략을 시키면 그건 결과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보면은 앞으로도 많은 그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러나 또 그러면서 제가 믿는 것은 이제 그 갈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믿는 것은 Battle of Thermopylae, 스파르타 정예군이 300명이 나가서 다 죽습니다. 전투에서는. 하지만 전쟁에서는 이기거든요. 스파르타가. 그래서 그런 희생은 항상 필요하구나. 그 희생은 항상 필요하구나. 이것을 남이 해주면 좋겠지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 담당하는 담당 관련하는 그 정치인이나 아니면 지도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한미 FTA 때 많이 괴로웠었죠. 근데 많이 괴로웠었는데, 결국은, 고독한 것도 많이 느꼈고, 근데 그때 결국은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국익, 국격, 국력 증대를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거는 꼭 성사시켜달라는 하느님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방법 빼놓고는, 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대통령한테 가서, 총리한테 가서, 비서실장한테 가서 이렇게 해달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내치입니다. 이건 외교거든요. 외부 상대를 하는데 이것은 내가 마지노선이 어디다 해가지고 그걸 그려놓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전략 전술 내에서는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지혜보다도 하늘의 도구로서 국익을 지키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강의 참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오늘 김현정 대사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디테일이라는 단어, 논리라는 단어, 역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낯설고 신기하게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우리 김현정 대사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